집에 있을 때 집 주변에 큰 소리가 나거나 누가 우는 소리가 들리면 불안하고 무서워요. 가정폭력 사건에 있어서는 네, 저를 탓하게 돼요.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그러셨거든요. 네가 있어서 내가 참고 산다라고요. 제가 태어난 게 잘못이라고 생각하면서 쭉 커왔어요. 지금은 그래도 회복을 했지만 최근까지는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가정폭력 사건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을 때는 그랬었죠. 저는 그 당시 너무 어렸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동생이 태어나기 좀 전에 일이었으니까 아마 초등학교 3학년?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니까 현관에 쌀이 왕창 쏟아져 있었고 밥통이 부서져 있었어요. 그걸 보자마자 오늘도 엄마가 아빠한테 맞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신발을 벗고 엄마를 찾았는데 음, 안방에서 엄마가 수건을 목에 대고 있는 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니까 수건에 빨간 피가 엄청 많이 이제 묻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칼로 엄마의 목을 그은 거죠. 생명이 위급할 정도로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는데 엄청 놀랐어요. 그래서 엄마와 엄마의 뱃속에 있는 동생을 지키려면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는 나쁜 사람을 잡아가주는 사람은 경찰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나쁜 아버지를 잡아갈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근데 경찰은 엄마와 아빠가 싸운 것은 집안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죠. 그래서 딸 좀 데려가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경찰서에 오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질질 끌고 갔어요. 그래서 집 안 한 구석에 퍽 하고 내던지고 아버지가 거기서 잘 지켜봐라 하시면서 엄마를 막 때렸어요. 아버지는 저한테 네가 쓸데없는 짓을 하는데도 너를 똑바로 교육하지 못한 네 엄마를 내가 교육시키는 거다 라고 말했고, 엄마에게는 네가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애가 쓸데없는 짓을 하니까 네가 맞는 거다 라면서 엄마를 막 때렸죠. 엄마가 기절할 때까지 때렸던 걸로 기억해요. 그 일 이후 저는 이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걸 포기했어요. 아무도 엄마와 저를 도와주지 못한다는 걸 그때 알았죠. 경찰에게 신고하러 갔을 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까 갔겠죠? 근데 그것도 뭐 결국 다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 부분은 사실 저는 마음이 많이 정리가 돼서 말해도 괜찮은데 듣는 분들이 놀라실까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해도 될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아, 제 이야기를 믿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물론, 믿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에는 뉴스에 종종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아예 믿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결론만 얘기하면 어쨌든 어머니는 결국 돌아가셨어요. 어, 저한테는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동생이 있어요. 네,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어린 동생이 운다는 이유로
동생을 들어서 벽을 이렇게 던졌어요. 엄마가 이제 가까스로 몸을 날려서 어린 동생을 이렇게 받아내서 두 팔로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안아서, 그래서 동생이 다치지 않았는데 그 일로 엄마가 가출을 결심했었던 것 같아요. 저를 두고 동생만 데리고 가출을 했다가 돌아오기를 몇 번 반복을 했죠. 근데 왜 엄마가 저만 놔두고 동생만 데리고 나가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 물론 물어본 적이 있기는 해요.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엄마가 너는 컸으니까 동생은 너무 어리니까는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가 평소에도 나를 그렇게 때리고 했는데 내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거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엄마가 동생만 데리고 가출을 했다 돌아오기를 몇 번 반복하다가 어느 날 이제 저도 좀 아버지와 둘이 남겨져 있을 때 좀 뭔가 사건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나도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중학생이 된 지 4개월이 조금 못 되었을 때 엄마와 저 그리고 동생 이렇게 셋이 이제 도망쳐서 살게 됐어요. 가난했지만 엄마와 함께 엄마와 동생과 이렇게 셋이 살았던 그 잠깐은 제가 살아왔던 그 당시에 14년 중에 가장 자유롭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한 2주일이 좀 못 됐나? 그때 주민등록지를 이제 가족끼리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디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아버지가 제가 다니는 학교를 찾아냈어요. 찾아내서 학교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 당시 기억이 아직도 되게 선명한데 그날 교실에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너희 아빠가 찾아왔다. 그러니까 상담실로 가자. 좀 뭐랄까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따라서 상담실로 가면서 선생님이 안 가도 돼 라고 얘기해 주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그런 일은 없었죠. 선생님은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잘 모르니까 어쨌든 그 상담실에 갔는데 아버지가 계시고 교장 선생님이랑 교감 선생님이랑 상담실 선생님이랑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이제 담임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그 상담실에 들어가니까 이제 아버지가 대뜸 쟤 데리고 나가겠다. 그렇게 돼서 법적 보호자가 데리고 나가겠다는데 안 된다고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게 됐죠. 나와서 아버지가 주민등록지를 봤는데 주소가 끝까지 나와 있지 않더라. 주소를 찾으려고 했는데 방법이 없어서 네 학교로 왔다. 그러니까 지금 너와 엄마가 같이 사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라. 데려가지 않으면 너를 어떻게 할지 나도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저한테는 되게 무서운 협박처럼 들린 거예요. 아버지는 평소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폭력을 휘둘렀어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던 저는 아버지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뭐랄까 길에서 두들겨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심지어는 아빠한테 맞다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엄마와 살고 있는 집에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날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아버지는 엄마와 할 얘기가 있다면서 저와 동생을 집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 집안에서 막 부서지는 소리가 나고 엄마의 비명 소리가 들리고 그랬어요. 저번엔 이번에야말로 엄마한테 정말 큰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갑자기 집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잠잠해졌어요. 정말 갑자기 잠잠해졌어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 밖에 그 주인집이 이렇게 창고처럼 이렇게 쓰고 있던 조그만 그 공간에 그 작은 창고 같은 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동생을 숨겼어요. 동생한테 절대 나오지 말라고 얘기한 다음에 조심조심 집으로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무섭긴 했지만 들어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말을 어기는 것 자체가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렇지만 엄마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소리가 잠잠해지니까 진짜 무슨 일이 난 것 같은 거였죠. 그래서 이제 조심조심 집으로 들어갔는데 방이 온통 피바다인 거예요. 엄마는 피범벅이 된 채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손에는 식칼이 들려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놀란 저에게 아버지가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불행 중 다행인지 아버지는 술에 취해 있었고 아버지가 아는 동네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동네가 되게 골목이 복잡했거든요. 막 거미줄처럼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복잡한 골목을 마구 돌아다니면서 아버지한테 도망을 쳤어요. 넘어지고 구르고 막 여기저기 찢어지고 다치고 근데도 막 도망쳤어요. 어떻게 도망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도망쳤어요. 그러면서 동생이 창고에서 나오지 않길 간절히 바라면서 도망쳤죠. 그러다가 경찰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그대로 반대편으로 막 달려가는, 저를 쫓아오다가 반대편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대로 도주했죠. 알고 보니 집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게 이상했던 옆집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해준 거였더라고요. 아마 옆집 사람이 아니었으면 저도 그날 엄마의 뒤를 따랐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저를 쫓아오는 아버지에게서 도망쳤으니까요. 손에는 여전히 식칼이 들려 있었고 잡히면 어떻게 되었을지 아찔해요. 죽었겠죠? 아마도 아마도가 아니라 확실히.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하는 모습을 따인 제가 봤으니까 뭐 증인을 없애면 자신의 죄가 좀 덮일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글쎄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그래서 저는 그 살인사건이라는 범죄 피해 생존자라고 일단은 정의는 하고 있습니다. 네, 동생은 다행히 무사했어요. 경찰을 만나서 경찰 관계 창고로 갔는데 동생이 창고에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그때 동생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면서도 그냥 저를 바라보면서 그냥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는데 온갖 말로 할 수 없는 감정이 진짜 소용돌이처럼 제 마음속에서 치고 있었던 느낌이 들어요. 동생한테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저도 그냥 아무 생각이 그냥 막막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도주한 지 5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어요. 그리고 곧바로 재판이 시작됐죠. 저는 아버지가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머니한테 일가 친척이 없었던 탓에 그동안 있었던 아버지의 폭력을 증언해줄 사람이 저밖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버지의 가족들이 아버지에게 유리한 쪽으로 증언하지 않으면 네 동생을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당시 엄마가 남겨준 유일한 뭐랄까 형태 있는 것이 동생이 전부다 라는 생각, 엄마가 돌아가시고 남은 건 이제 동생밖에 없다, 그에 내가 동생을 지켜야 된다, 그런 생각이 되게 강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는 가정적이었고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던 사람이었는데 엄마가 교제 중인 남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라는 아버지의 그 일방적인 거짓말을 저도 동조를 할 수밖에 없었고 법원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죠. 별다른 조사가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냥 아버지 증언만 믿고 그냥 그렇게 사건이 끝났던 걸로 기억해요. 지금은 가해자인 아버지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최근까지 저는 제가 그 집에 아버지를 데리고 가지 않았다면 어머니는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때문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제가 동생한테서도 어머니를 빼앗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로운 증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지금은 너무 화가 나요. 근데 그렇게 아버지에게 이로운 증언을 한 이후부터 사실 최근까지 되게 죄책감에 휩싸여 있었거든요. 엄마한테 죄를 저지른 것 같아서 난 되게 괴롭고 힘들었어요. 저는 아동학대 피해자이자 가정폭력 피해자이고 가족 안에서 살인이라는 범죄가 발생한 범죄 피해 생존자입니다. 부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이 더는 발생하지 않는 세상이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